좀 질문이 좀 약간 러프한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중심이냐면 수출 무역이 70%예요. 비중이. 내수가 30% 정도 비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좋은 상황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요. 수출이 나쁘면 나빠지고, 내수는 사실 큰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나라 전체 경제 흐름에, 특히 증시에도 영향이 좀 적은 편이고요. 위드 코로나가 된다. 이거 화장실이 열렸네. 위드 코로나가 됐다. 그러면 사실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는 온라인 매출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다 샀잖아요. 물건을 다 사고 했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 소비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소비가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으로 안 되는 거, 그게 뭐죠? 여행하고 공연, 그 다음에 호텔, 숙박이죠, 숙박. 그 다음에 백화점. 뭐 이런 쪽 업종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죠. 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최근에 의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이제 손님도 늘고 의류 매출도 좀 늘고 있고, 그래서 백화점 쪽의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의류 쪽에 워낙 겨울 의류가 백화점 쪽에 많이 남는 거예요. 의류 업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F&F나 뭐 의류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게 또 올 겨울에 한파가 온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온다 그래서 지금 겨울 의류 쪽,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뭐 카지노도 있을 수 있고, 호텔, 뭐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다. 이런 쪽에 이 소비들은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죠. 이건 실제적으로. 항공, 뭐 이런 쪽. 근데 이런 쪽도 주가상으로 많이 반영을 했고요. 지금 반영하고 있고 이미 반영이 다 됐어요, 보니까. 많이 반영이 돼서 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막 뭐가 확 좋아지거나, 지금 이미 좋고요. 지금 보면 수출이 이 정도 좋은데 뭐 워낙 좋고, 여기서 더 좋아질까? 오히려 이제 별로 영향 안 미칠 것 같고요. 오히려 수출이 꺾이면 경기 나빠지겠죠. 위드 코로나 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하고 증시는, 주식이 원래는 부동산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주식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잉여 자금이 생기면,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잉여 유동성이 생기면 미국은 주식으로 먼저 가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주식, 가계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식으로 먼저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먼저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잉여 유동성 생기면 부동산이 먼저 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증시가 막 버블이 생기면 이게 또 여기서 벌어가지고 다 또 부동산 사요. 보통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부동산 팔아서 주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하락이면 주식에서 돈을 벌어서 부동산 사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고 주식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 미치진 않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요번에 막 엄청나게 이제 뜨면서 뭐가 많이 생겼죠?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고 이제 대중화됐죠. 지금 대중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예탁금도 지금 굉장히 70조, 뭐 65조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증시가 작년에 폭발적으로 올랐다가 이게 흘러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개인이 많이 주도를 했고요. 이때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지금도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바치다가 이제 개인들이 힘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심리가 꺾이니까 이제 지금 잘 못 바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때리는 날은 많이 빠져요, 지금은. 요때만 해도 막 1조, 2조 때려도 개인들이 받아냈거든요. 막 3,200 이럴 때는. 지금 못 받죠. 지금 많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개인들이 요 투자한 거에 레버리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 받아가지고 주식에 참여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고 참여한 개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개인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개인 유동성에.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급. 특히 개인 투자들 수급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동산에 빠지면. 특히 이제 부동산 빠지는 거에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가 총량으로 지금 시작했단 말이죠. 이전에는 대출 규제 한다 그래도 겁만 줬어요. 실제로 안 움직였거든요, 별로. 근데 지금은 실제로 금리도 막 올리고 있고 총량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더 이상 이제 물러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가지고 아주 매파적인 인물이 들어와서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강하게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은행들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말로만 듣던 대출 총량 규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고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될 경우는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지만 주식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것도 영향이 이렇게 미치게 되고 증시에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수급상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웬만큼 빠지면 괜찮은데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급락 수준으로 빠진다 이러면은 약간 이제 금융권의 부실대출 위기가 만약에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제 금융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사태처럼 2000년 초반에 카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면 이제 주식은 굉장히 안 좋죠. 리스크 프리미엄은 많이 뛰기 때문에.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정말 끝나주면 장기적으로는 주시장이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이 이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번에 만약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약간 일본식이죠. 이런 식으로 빠져서 너무 충격이 커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부동산 시대 끝났구나라고 진짜 판단이 들면 다음에 잉여성 생기면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올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로 오겠죠. 장기 투자로. 우리 하면 장기 투자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머니 무브가 진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는 버블 붕괴라는 일단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버블 붕괴 후에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요. 자산 이동이. 이미 부유층들은 이미 다 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 중에 75에서 80%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약간 상위권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은 지금 이게 부동산 비중이 40에서 50%까지 줄었어요. 이 50% 줄었고 주식 비중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미 머니무브가 일어났어요. 상위층에서는. 근데 중산층에서는 아직 부동산에 목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일어나야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진짜 이제 머니무브가 일어나서 그때는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네, 안녕하세요. 리타인사이트의 김영근입니다. 11월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11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스페셜 리포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다뤘고요. 기술적 분석 다룬 이유는 현재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또 인도도 지금 굉장히 좋죠. 베트남도 좋고 이런데 지금 보면 중화권 주식들, 그러니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약간 중화권 증시들이 우리나라도 중화권 증시하고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런 증시들이 좀 안 좋고요. 그게 좀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올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국가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다들 관심 있는 게 이게 추세가 바뀐 거냐. 이렇게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였잖아요. 장기 추세가. 그게 하락 추세로 바뀐 거냐. 아니면 아직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사실 그거를 이제 경기 사이클로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은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보통 그거보다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그때도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여름에 했었는데 그 정점을 지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7월인가 6월인가 3,300인가를 찍었잖아요. 거기가 고점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후로 이제 주식이 이제 어쨌든 계속 흐르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펀더멘탈 요인들도 분석을 하지만 약간 이럴 때는 기술적 분석도 필요해요. 가끔 요런 좀 국면에서는 그러면 주가가 더 똑똑하잖아요. 원래 돈이 IQ 200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만들어낸 궤적이 이제 추세인데 이 추세를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어떤 주가가 얘기해 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아주 중시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이런 국면에서는 한 번씩 검증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철저하게 이제 다른 요인 다 배제하고 현재 추세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세가 또 갑자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번 달은 이제 스페셜 리포트 기술적 분석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죠. 제가 보고서 쓴 이후로 이거 기술적 분석한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다뤄봤고요. 그 이전에 이제 지난달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 이슈들 중에서 좀 보고서에는 싣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세 부분, 그러니까 국제 정세라 그러죠. 정세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예, 누리호 발사하면서 그게 이제 ICBM이 아니냐 뭐 맞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ICBM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예, 그런 게 이제 약간 그 궤도를 이탈해서 다시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배가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 정도 거리에서 딱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분석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연일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궤도 밖으로 나갔다가 궤도로 진입하는 기술이 어려운데 그걸 테스트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실패한 거라는 거죠. 일부러 궤도 거기까지만 올려도 이제 성공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 위성을 궤도에 올릴 필요가 없고 거기서부터 다시 궤도에 진입하는 걸 테스트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CBM을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뭐 세계 어느 나라든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풀렸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기뻐했던 게 미국이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게 제일 크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 이미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군사력으로 보면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6위지만 전 세계 6위지만 실제로 핵을 제외하고 실제 군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3, 4위. 예. 그러니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겠죠. 핵잠수함도 제가 이제 핵잠수함 보유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핵잠수함도 이제 거의 표면화된 것 같아요. 이제 곧 현실화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군부를 지피고 있는데 핵 보유까지 되면 이제 거의 끝나죠. 자주국방이라는 게. 그래서 자주국방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껴 있잖아요. 이 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약하다, 힘이 없다, 그러면 양쪽에 다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제고 뭐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자주국방,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힘, 중국이나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거리 제한 푼 것도 그런 거에 맞춰져 있고, 요번에 이제 우리가 사거리 제한 풀고 나서 뭐 현문 미사일 계속 시리즈 나오고 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SLBM도 성공했잖아요. 잠수함에서 쏘는, 바닷속에서 쏘는 거.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이제 태도가 좀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예전에 고압적인 자세였다가 지금은 약간 중립 아니면 약간 저자세로 나오고 있어요. 왕이 장관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중국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가 외교나 국방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문화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제 경제 부분만 경제 부분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가 또는 뭐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 쪽에 배분이 너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국가의 부가 이렇게 100이 만들어지면 예전에는 이제 개인하고 가게랑 기업이랑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기업 쪽의 분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가게는 되게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사실은 이제 가계 부분에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만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구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게 이제 지난달에 좀 큰 이슈였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점검인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신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신호는 아니고 이제 기술적 분석 그러면 보통 이제 MACD, 뭐 RSI 뭐 이런 거 막 보고 뭐 이동평균선 보고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에는 크게 나누면 이제 이게 과열인가 아닌가, 지금 현재 과열 상태인가 침체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야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근데 그쪽은 사실은 이제 트레이딩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로 보진 않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의 나머지 파트가 뭐냐면 추세를 분석하는 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상승 추세 탄 거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추세가 꺾인 거냐, 이런 추세 분석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추세 분석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건 키움증권에 저희가 이게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수직 관리자에 들어가서 신호를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면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영역이 이제 이 회색 영역은 하락 추세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의 영역이 뜨면 이거는 이게 상승 추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닌 구간은 약간 그 중립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중립이라는 건 횡보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스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화살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이제 이렇게 붉은색 화살표가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는 상승 추세란 얘기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돼 있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 추세 중에 녹색 화살표가 위에서 뜨는 거는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녹색 추세는 뭐냐면 요거는 약간 전환 추세, 전환 신호인데 상승일 때 녹색이 나오면 조정이고요. 하락일 때 녹색이 나오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세는 아직 전환이 안 된 거고 그레이니까 여기 보면 회색 구간에 녹색이 뜨잖아요. 이거는 반등은 하지만 아직 추세는 전환되지 않은, 다시 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하락에 들어갔죠. 나왔다가 녹색이 뜨면 약간 반등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하락으로 가죠. 녹색 뜨면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이 뜨잖아요. 상승이 뜨면서 녹색이 뜨고 있잖아요. 이 녹색이 뜨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상승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그리고 영역도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이게 월봉이니까 지금 이건 월봉이거든요. 월간이니까 이건 장기 추세거든요. 장기 추세가 여기서부터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웬만하면 다시 잘 안 빠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올라와서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음봉이 떨어졌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락장악형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오늘 기술적 분석 시간이니까 이렇게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 저점을 깨는 경우가 보통 이제 하락장악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캔들 차트를 잘 안 보긴 하지만 이런 패턴은 되게 잘 나오고 잘 맞아요. 확률이 되게 높은 패턴이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전환의 패턴이거든요. 캔들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뜨잖아요. 노란색이. 녹색이 뜨면서 아, 상승 추세에 조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1개월, 2개월, 3개월, 10월 말까지 해서 3개월 연속 일단은 조정 신호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밀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때처럼 보면 요거 반대라고 보시면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게 회색이 안 떴잖아요. 회색이 안 떴고 이게 이제 하락 신호, 까만색 하락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조정이 녹색 신호가 사라지고 이 빨간색 신호가 계속 떠 있으면 뜨기 시작하면 이거는 상승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녹색이 뜨다가 갑자기 검은색이 뜨면서 그레이색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냥 요걸로 끝나고 장기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기로점이 있는 거죠. 아마 조만간 이게 보시면 밑에 DMI 지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제가 보조 지표 중에 가장 이제 다른 지표는 잘 안 보는데 보조 지표 중에 좀 보는 지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빨간색은 상승의 힘이고요. 예, 매수의 힘이고 파란색은 매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 갭을 계산한 게 이게 녹색이에요. ADX라는 지표인데 이 녹색 지표를 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은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든이 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가 매도보다 강한 거예요. 강한 상태에서 요 갭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매수가 매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뭐죠? 꺾인다는 얘기는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좀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힘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색이 뜨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와 매도가 지금 딱 만나 있죠, 다시. 여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시 만나 있어요. 이게 골든이 난 게 언제였냐면 요때였었어요, 요때 처음 골든 난 이후로 처음으로 데드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이게 추세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확 밀려버리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그레이로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살아나려면 이게 데드 크로스 나기 전에 지금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지수의 어떤 장기 추세를 보면 아직은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변곡점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닿았기 때문에 변곡점이 와 있고요.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빨간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빨간 양봉을 뽑아내면서 올라가야지 만약에 양봉이 길게 이렇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요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뭐 이렇게 눌려 있다든가 또는 더 밀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장기 추세상 약간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으로 보면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자리가 오면 주도주를 봐요. 예, 주도주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수를 거의 주도를 하잖아요.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월봉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음봉이 이렇게 하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드가 나면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까만색 하락 신호가 나면서 이 보시면은 이제 그레이색으로 바뀌었죠. 노란색에서 처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수를 삼성전자가 먼저 앞서간다고 보면 지수도 만만치 않겠다. 이게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처음 음봉 떨어지는 자리라서 보통 다음 달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10월 말 기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1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돌파할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8만 원 라인이 있거든요. 이 8만 원을 돌파할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 좀 요게 이제 하나로 끝나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연속으로 떨어지면 거의 추세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수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뭐 이평선으로 보면 사실은 이평선이 어디가 바닥일지 어디가 뭘지 그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렇게 그냥 차트로 신호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자산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선, 파란색 점선은 파라볼릭 신호라고 해서 저희는 0.01하고 0.1을 쓰는데 이 파라볼릭은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볼릭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파라볼릭하고 DMI를 주로 저희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파라볼릭이 상승으로 갈 때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를 갈 때 여기서 가속이 붙잖아요.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라볼릭 신호가 이렇게 하단, 그러니까 파라볼릭 신호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위에 찍히거든요. 찍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락 추세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릭으로 보면 파라볼릭이 밑에서 위로 뜨는 거는, 그러니까 밑에서, 그러니까 주가보다 밑에 뜨는 파라볼릭은 지지선이라고 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는 거고요. 파라볼릭 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뜨는 거는 하락으로 전환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파라볼릭만 보면 안 되고요. 같이 이제 다른 거 같이 봐야 되는데, 현재 파라볼릭 지지선은 2,500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요게 올라오면 나중에 만나는 지점이 아마 2,750 정도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추세 변곡점이라고 파라볼릭에서 보는 거죠. 예,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파라볼릭이 그러니까 음전환이 되면서 빠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이제 DMI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는 이제 같이 보는, 이게 다 포함이 돼서 만들어진 추세예요. 확률적인 추세라서. 그래서 현재는 2018년 그때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떨어지고 나서 계속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요게 벌써 작년 6월이었으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1년 반 정도의 상승 추세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 쉽게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전환이 되면 매물이 계속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잘 못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뭔가 양봉을 내고 돌려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회는 11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11월 달에는 무조건 대형 양봉을 내야 되는, 그래서 3,100선, 3,080에서 3,100선을 바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금 11월 1일, 2일 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은 무조건 넘겨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기 추세예요. 중기 추세는 코스피의 주간 추세예요. 주간.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는 게 이제 중기 추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기 상승 추세랑 중기 추세를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단기 추세는 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주봉하고 월봉 정도 추세를 보시면 되는데, 중기 추세는 지금 현재 올해 3월서부터 이제 중립 구간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보면 상승이 언제 끝났냐면 요때 끝난 거죠. 요때. 이렇게 전환 신호가 뜨기 전에 요때 끝났으니까 올해 1월 달에 끝났네. 1월 달에 상승 추세가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간 거고, 조정이 나오다가 조정도 없잖아요. 사라지고 그다음 아무것도 없죠. 매수도 없고 조정도 없고. 근데 이 색깔은 뭐죠? 색깔은 그냥 공백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이 색깔이라는 건 그냥 횡보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없다는 얘기죠. 비추세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세 구간 그러면 상승 아니면 하락이잖아요. 이걸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구간.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박스권 구간이 시작된 거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 구간이 시작됐다가 이번 달, 지난달 8월 중순쯤에, 8월 중순에 요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중기 추세상. 이게 8월 한 둘째 주 정도 되겠네요. 8월 둘째 주에 이제 하락이 떴죠. 하락이 뜨고 그레이로 바뀌면서 이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상으로는 8월 중순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현재 하락 추세 구간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월봉에서 이게 다시 이제 요게 사라지고 상승으로 다시 돌리려면 주간에서 먼저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이 하락 추세의 맥점은 맥점이라 그러는데, 뭔가 추세 전환의 맥점이 있어요. 어딜 돌파해야 추세가 전환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3,080에서 3,150 정도 라인이 지금 추세를 바꾼 라인이거든요. 특히 3,080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150인데, 요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그러니까 월간 추세를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무조건 급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주간으로
봤을 때 지수대를 알 수 있는데 지수대가 파라볼릭을 이탈한 자리가 여기가 1차 이제 저항선이고요. 파라볼릭 이탈해서 이렇게 위로 찍혔잖아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20주선하고 40주선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거든요. 현재. 이거는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20주선하고 40주선은 어떻게 보면 약간 20주선이면 몇 개월이죠? 보통 이제 4주가 1개월이니까 한 5개월 선이잖아요. 5개월에서 6개월 선. 요 라인하고 40개월은 1년 선이에요. 1년 선은 일간으로 보면 200일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외국 애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200일선을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200일선을 이탈하고 200일선이 꺾였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경기 사이클 주기가 보통 1년 반 정도 주기거든요. 요즘에는. 1년 반 정도 경기 사이클 주기가 생기다 보니까 주가의 주기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 1년짜리 200일선, 200일선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사이클을 결정하는 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 녹색 선인데 이 녹색 선을 깨버렸잖아요. 지금 깨고 이게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보통 깼다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깨고 지금 이게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외국인들도 아마 외국인들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기객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 3150 라인을 만약에 주가가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포지션이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기준이 200일선이기 때문에 이 라인 되게 중요합니다. 3150, 이 라인을 돌파하고 이번 달에 돌파하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 추세 살아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도 요 밑에서 돌파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다시 밀려버리면 이제 장기 추세상으로도 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고 중기 추세상으로도 이제 가속이 붙는 구간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가속이 붙는 구간이거든요. 가속이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해졌어요. 보통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80 라인을 깨면 안 되는데 횡보를 하고 싶으면 이걸 깨면서 이제 사실은 추세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중기 추세가. 우리가 이제 추세 분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라인을 깨면서 추세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추세를 다시 돌리려면 그 깬 라인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깨고 올라갈 가능성은 점점 작아져요. 낮아지는 게 추세가 굳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반등이 이제 나오는 자리이긴 한데 반등이 나와도 3150을 깨고 올라가지 않으면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볼까요? 미국의 월간 추세를 보면 좀 부럽죠. 미국은 좀 부럽습니다. 이게 보면 미국도 2018년까지 이제 상승 추세였다가요. 그 다음에는 거의 비추세 구간이었어요. 이때 하락 약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추세가 없죠. 상승 잠깐 나왔다가 또 이제 요거는 요때 상승 나왔을 때는 사실 가는 게 정상인데 요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두 개 음봉이 떨어진 거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 차트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예측이 됐으면 차트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미리 떨어지는데 사실 돈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갑작스러운 사태였기 때문에 갑자기 맞고 다시 상승 하락형이죠. 이게 거의 이게 원래 이 위상 올라와야 되는데 뭐 이 정도 해도 상승 하락형 나오고 이제 추세가 여기서부터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도 지금 계속 가속이 됐죠. 예, DMI가 상승한다는 건 요 ADX, 요 녹색선이 상승한다는 건 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재 최근에 보면 요게 이제 옆으로 눕고 있죠. ADX가 옆으로 눕고 있는데 이 눕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세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매도세는 거의 항복 상태인데 매수가 들어오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예, 매수 세력의 부담을 느낀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다시 올라가려면 고점을 강하게 뚫으면 다시 이제 매수가 붙어요. 매수 심리가 좀 약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ADX가 이렇게 둔화될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보면 상승 다음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다시 매수세로 돌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요걸 보기 위해서 이제 중기 추세를 보면 중기 추세는 요게 이제 쭉 올라오고 있죠. 별로 이렇게 큰 저기는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추세보다는 우리나라는 쭉 노란색이었는데 여기는 노란색 했다가 중간에 이제 흰색 나왔다가 노란색 나왔다 흰색. 근데 회색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하면서 속도 조절이 된 거예요. 속도 조절이 되면서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9월, 8월, 9월 요때였던 것 같은데 요때 이제 하락 신호가 좀 떴었잖아요. 그레이 신호가 뜨고. 근데 그거는 여기를 깨서 그런데 여기를 결국은 안 깼잖아요. 요거는 기술적으로 신호를 만들 때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감안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라볼릭 신호를 깨서 이게 뜬 거거든요. 이게 같이 신호가 나서. 근데 결국은 안 깨고 더 올라갔잖아요. 안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신호로 떴지만 그냥 하락 신호는 아닌 거예요. 예, 이거 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하락 신호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4,325포인트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4,300에서 4,400 요 S&P 500 기준으로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다. 만약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본격적인 중기 하락세가 시작돼요. 그러면 한 몇 개월 빠지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빠진 것도 아니고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요거를 위협하긴 했지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을 뚫었죠. 어제 오늘도 그저께 어저께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페이크로 그냥 지나간 거고요.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상승 이 신호가 안 뜨잖아요. 안 뜨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조정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아마 어저께 뜨면서 아마 상승 신호 떴을 거예요. 아직 못 봤는데 요게 이제 이 빨간색 신호가 여기서 뜨면 이제 조정 끝나고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정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약간 중기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했지만 이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갔고 상승 추세도 지금 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안 닿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까 거의 닿았잖아요. 다시. 근데 안 닿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미국의 증시가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 조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기 추세상으로는 여기를 깨야지 좀 조정이 나오는데 몇 개월이라도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전고점을 뚫은 상태라서 그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뭐 미국 증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로점이 많이 있는 상황.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원 뚫고 다시 올라가 주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디커플링 돼가지고 계속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통화를 조이고 있잖아요. 이제 조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테이퍼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이제 11월 달, 이번 달에 또 올릴 거고요.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한 3, 4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2%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 1.75에서 맥시멈 2% 내년에. 예. 기준금리가 지금 0.5%에서 지금 0.75까지 올라온 상태잖아요. 11월 달에 올리면 1%. 그럼 올해 1%로 끝나고 내년에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면 1.75죠. 4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을 제외한 미국과 21을 제외한 나머지 비기축 통화들이 지금 미리미리 이제 예전에 한번 당해가지고 미국이 저러다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야 우리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그러고 미친 듯이 올릴 수 있거든요 금리를. 그런 경우에 초강세 달러 초강세가 나오면서 막 외환위기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이제 좀 강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유동성이 아직도 풀려 있는 상태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그 이머징 국가들은 통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간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달라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금리 슬슬 올려볼까 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중앙은행들이 겁먹고 금리를 올리는 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통화 이제 정상화 해도 될 것 같아 이러고 올리는 건 보통 금리를 살살 올리고요. 살살 올리고 경기를 봐가면서 올리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을 잘 안 줘요.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많이 올리고 나면 충격을 주지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돼서 금리를 올릴 때는 주식시장에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거, 미국 시장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준이 그러지 않을까. 인플레가 지금은 일시적이라고 아직도 주장을 하지만 여러 정황상 인플레가 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 상반기가 아마 그 기로점이 될 거예요. 아, 인플레가 이거 진짜 심각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는 아마 내년 상반기 한 1, 2분기에 그러니까 기저효과라 그러죠.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1, 2분기가 되면 아마 결판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가 이거 심상치 않다. 잘 안 죽는다.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 판단이 들면 연준은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세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인플레 갭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갭을 GDP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 GDP가 그러니까 진짜 성장하는 게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때 그걸 이제 인플레 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플레 갭이 발생할 때 보통 통화를 이제 긴축을 한다 그랬죠. 금리도 올리고. 왜냐하면 인플레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 연말이에요. 이 교차되는 시기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인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정석대로라면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하반기서부터 올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스케줄대로 가는 게 정상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아직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약간 늦추고 있는 거예요. 긴축을. 그 바람에 이제 주식시장에 버블이 붙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요 인플레가 만약에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연준의 책임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연준도 급하게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그때는 이제 성장은 이제 포기를 하는 거고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과격하게 올리게 되면 신흥국 뭐 박살이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버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올려놓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신흥국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증시에 묻어놓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로 돈이 계속 들어와요. 신흥국은 빠져나가고 약간 둔화되고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좀 약오르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 주식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물려도 미국 증시에 물리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미국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든가 배당을 높인다든가 이런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거든요, 얘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훨씬 좋은 증시인 거죠. 이게 좀 치명적이에요. 이 10월 달에 이렇게 떨어진 게 찝찝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팬데믹 때거든요. 이게 그냥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떨어지고 그냥 다시 올라오면 다행인데 이때는 보면 하락 신호도 안 뜨잖아요. 하락 신호 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데 하락 신호가 떴단 말이죠. 이거는 추세가 이제 꺾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추세 모아서 꺾인 거라서 쉽게 반등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펀더멘탈하게 봐도 삼성전자가 그때 언제가 또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실적이 완전히 박살 났을 때. 아직은 실적이 좋잖아요. 주가가 먼저 1년 선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쭉 꺾였다는 얘기는 올해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중반, 내년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내년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막 실적 엄청 안 좋고
막 실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막 사람들이 거의 막 포기 상태가 가야지 바닥을 쳐요. 그냥 펀더멘탈 사이클로 보면. 그런데 이제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하락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그때 65,000원 얘기했잖아요. 65,000원 많이 밀리면 6만 원 초반 뭐 이 정도가 바닥이지 않을까. 내년 한 1분기나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8만 원을 뚫고 다시 추세를 상승시킬 가능성은 뭐 없진 않지만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8만 원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생각 바꾸면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렇지 않는 이상 약간 하락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아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추세로 봐도 지금 여기서부터 꺾여서 쭉 여기서 이제 상승을 돌렸어야 돼요. 못 돌리니까 여기서 꺾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잃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밀려버리는데 여기에 밀린 거죠.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 돼요. 8만 원 라인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2,500원, 73,000원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반등해봤자 지금 20주 라인이에요. 20주 라인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이걸 돌파하고 올라가야죠. 예. 그렇습니다.